다음은 정신병 치료제입니다. 예, 조현병 들어보셨죠? 우리 스키조프레니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전에는 정신분열증이라는 용어를 썼다가 말의 어감에 좀 이게 편견을 조장한다 해서 조현병이라고 했어요. 조현병이라고 하면 현악기의 줄을 고르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악기의 줄이 이제 조율이 안 되면 이게 삐걱삐걱 끼익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조율을 하게 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11년도에 이제 조현병이라고 명명이 된 겁니다. 보통은 청소년기 말기나 성인 초기에 발병하는 정신질환입니다. 증상은 뭐냐? 보통 조현병 하면 떠오르는 증상들이 있죠. 망상, 환각이라면 환청, 환시, 그죠? 환촉, 환미, 뭐 이런 것들. 와해된 언어, 횡설수설하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막 해요.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멍한 눈으로 아무 말 없이 그냥 이제 멍 때리면서 가만히 있는 둔마정동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 조현병의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증상 때문에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정신질환자들 보면 갑자기 막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막 화를 내거나 난동을 부리거나 꼭 난동을 부리는 것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행동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적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조현병에는 어떤 병태 생리를 가지고 있느냐? 도파민이 과도하게 활성되어서 그래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도파민을 전달 물질로 하는 신경 경로가 관여돼 있다. 우리 뇌에서 보시면 도파민의 경로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이제 한글로 이렇게 번역이 돼서 얘 보시면 요거는 중간 뇌 둘레 계통이니까 중뇌 변형계 계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중간 뇌 피질이니까 중뇌 피질 계통이고요. 흑색질 줄무늬체 계통은 흑질 선조체. 그리고 깔때기 뇌와 수체는 요거는 이제 결절 루두부 경로입니다. 어쨌든 요렇게 네 가지 경로를 거치는데요. 1번 같은 경우는 중뇌 변형계 계통은요. 자, 이때 도파민이 지나가는 이 경로에 도파민이 너무 많다 이러면 이제 양성 증상을 나타냅니다. 자, 여기서 조현병의 증상에는요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양성 증상은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에게서는 없어야 될 증상이 플러스 있는 거예요. 어떤 거겠어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런 것들이 양성 증상이겠죠. 음성 증상은요. 보통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둔마된 정동 이런 것들이 음성 증상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중뇌 변형계의 경로에서 도파민이 과잉 흥분을 하면 양성 증상을 나타내게 됩니다. 조현병 치료제가 도파민을 차단하는 약물인데요. 여기 이제 중뇌 변형계 계통을 차단을 해요. 탁 차단을 하면 양성 증상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중뇌 피질계 경로 이 경우는 인지 기능에 관여하고요. 음성 증상 여기에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2번 경로가 도파민이 과잉 활성화되면 이제 음성 증상이 심해진다라는 거, 그리고 인지 기능 장애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경로 보라색이네요. 흑질 선초체 경로인데요. 이 경로는 틱이나 강박장애, 기능저하, 파킨슨병 같은 운동장애 이런 것들과 관련이 있는 경로예요. 그리고 결절 루두부 경로는요. 기능저하가 항정신병제의 부작용인 고프로락틴 혈증, 성기능장애 뭐 이런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네 가지 경로가 관여를 한다? 뭐 이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전엔 조현병이 도파민이 과잉으로 증가해서 과잉 활성화되어서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도파민뿐만 아니라 세로토닌도 증가가 돼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성 증상, 양성 증상 이제 요게 나오네요. 그죠? 음성 증상은 없는 거예요. 그죠? 일반 사람들에게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거. 둔마정동, 함구증, 무쾌감증 뭐 이런 반사회성 뭐 이런 거
관계에 관심 없는 거 이런 것들이고요. 없는 거예요. 양성 증상은 보통 사람들이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경우예요.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항정신병 약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항정신병 약물은 조금 전에 앞에 제가 말했어요. 도파민의 작용을 억제하거나 차단하는 거. 예, 이게 주 양리 작용입니다. 약물의 작용 기전에 따라 1세대, 2세대, 1세대가 먼저 개발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온 게 2세대입니다. 1세대 정형 항정신병 약물과 2세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로 분류를 합니다. 자, 1세대 정형 항정신병 약물은요, 도파민 D2 수용체를 차단함으로써 양성 증상의 효과를 나타내지만 문제가 뭐냐, EPS라고 해서 추체외로 증상의 부작용이 심각하고요. 그 다음에 알파1 수용체 그리고 히스타민 1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진정작용이 있고 무스카린 수용체를 차단하기 때문에 항콜린 부작용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그래서 항정신병 약물을 먹는 환자분들이 손이 막 달달달달 떨린다든지, 그죠? 입이 바싹바싹 마른다든지, 눈이 부신다든지, 그리고 추체외로 증상이라고 해서 파킨슨 증상처럼 이렇게 발을 질질 끈다든지,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다음은 2세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은요, 도파민2 수용체를 차단을 하고 플러스 세로토닌도 차단을 해요. 최근에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다 이제 증가되어 있는 게 조현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딱 이 도파민만 차단하는 게 아니라 세로토닌까지 차단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효과가 더 좋겠죠. 그래서 조현병의 양성 증상뿐만 아니라 음성 증상 그리고 인지 기능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체외로 증상의 발생 위험도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세대는 잘 안 써요. 2세대 비정형 항정신병 약물이 우선적으로 선택되어서 사용이 됩니다. 예. 이제 1세대입니다. 정형 정신병 치료제 1세대 약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로프로마진이라는 약물이 최초의 항정신병 약물이거든요. 1950년도에 개발이 된 약물이에요. 이 약물은 스키조프레니아의 양성 증상과 관련된 흥분을 차단해서 환각, 망상 등의 증상이 복용 후 며칠 내로 사라지기 시작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세대이기 때문에 초반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획기적인 약물이었습니다. 이 약물이 처음에 개발된 계기는요. 원래는 수술 전 마취제로 쓰이던 약물이었어요. 그런데 2차 세계대전 쓰면서 군인들을 대상으로 뭐 다리가 절단하고 이렇게 하면 수술을 하면서 마취제를 이제 그때 막 사용하기 시작하던 시기였는데 우연히 조현병 환자들이 망상이나 환각 때문에 고함을 지른다든지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난동을 부린다든지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이 약을 마취제니까 우연히 이제 먹였더니 확 가라앉으면서 증상까지 좋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발견해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마취제로 쓰이던 약물인데 정신병 약물로 쓰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히트치면서 꽤 긴 시간 동안 이제 쓰였던 약물들이에요. 개발률이 높아서 지속적인 사용이 중요하고 부작용도 좀 심각합니다. 할로페리돌도 초기에 나온 모델이고요. 1세대에 속하는데 뭐 고효력 효과라고 해서 이제 결함력이 굉장히 강하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 완화 효과는 이 클로로프로마진이랑 비슷하고요. 요거는 이제 특징이 이렇게 용량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고요. 용량별로 색깔이 다른데 주사제로도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치료에 비협조적이거나 경구 투여가 어려운 경우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그 초반에 입원을 했을 때 반복적이거나 치료에 비협조적인 환자들에게 약을 먹으라면 안 먹을 거잖아요. 이럴 때 이제 주사로 투여를 해서 진정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협조가 되게 되면 먹는 약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1세대 그 정형 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항콜린 효과입니다. 항콜린 효과가 어떤 거예요? 무스카린 수용체를 차단하면서 부교감신경을 차단하는 거잖아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증상 중에 어떤 거예요?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소변 정체되고, 그죠? 성기능 장애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도파민 수용체 외에 아드레날린, 콜린, 히스타민 수용체도 결합해서 차단 효과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1세대 약물은 웬만한 수용체 다 차단을 해버려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수체외로 증후군 EPS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운동 관련 부작용입니다. 근육 긴장 이상, 디스토니아, 좌불안석, 아카디시아, 파킨슨병, 지연상, 이상 운동증, 카디브 디스키네시아 등이 나타날 증후군입니다. 물질 줄무늬체 경로, 도파민 수용체가 차단이 되면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항콜린 약물을 함께 복용하면 EPS의 일부가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부작용은 이제 그림으로 이제 했는데요. 디스토니아 하면 근육 긴장 이상입니다. 약물 초기에 나타나고요. 목이 기울고 눈 돌아가고 연구 운동 발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카디시아 이거는 좌불안석 가만히 있을 수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슈도 파킨슨이즘 그러니까 가성 파킨슨 증상처럼 이런 증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타디브 디스키네시아 요거는 이제 지연성 이상 운동증 장시간 약물 복용 후에 나타나고요. 혀 이상, 입술 실룩거림, 목 뒤틀림 등이 증상입니다. 요거는 이제 비가역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얘네들은 약을 끊으면 가역적이기 때문에 사라지는 부작용인데요. 이 타디브 디스키네시아는 장기간 약물 복용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비가역적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나왔던 이제 도파민 경로 네 가지를 다시 이제 그려왔는데 여기 보시면 중내 변형계, 중내 둘레 계통은 양성 증상과 관련이 있어요. 그죠? 약물이 이 경로에서 도파민을 차단하잖아요. 양성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중내 피질 계통은요. 2번 이 계통인데요. 얘는 인지 기능이라든지 음성 증상에 이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파민을 차단하면 음성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도파민이 과잉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고요. 여기는 도파민이 차단됐을 때 생기는 부작용들에 대한 경로예요. 그래서 흑색질 줄무늬체 계통 여기에서 3번 여기에 도파민을 차단을 해버리면 여기 이제 EPS라든지 파킨슨병이라든지 이런 이제 운동 장애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깔때기 내하수체 계통 4번 여기 경로를 차단해서 도파민이 줄어들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프로락틴 혈증과 관련이 있어서 뭐 여성형 유방이라든지 아니면 생리불순 뭐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은 비정형 정신치료제입니다. 2세대 약물이라고 하고요. 스키조프레니아의 양성 증상과 음성 증상을 모두 통제를 하기 때문에 효과 범위가 넓다. 그죠? 부작용도 특히 EPS 부작용도 1세대에 비해서 훨씬 적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리스페리돈, 클로자핀, 올란자핀, 쿠에타핀 이런 약물들이 있어요. 자, 리스페리돈은 이 비정형 정신병 치료제 중에서 또 최초로 나온 약물인데요. 초기 약물이다 보니까 1세대와 2세대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개발된 약물보다는 PS 부작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재에는 이 리스페리돈을 1세대에 분류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2세대로 분류를 하니까 2세대로 봅시다. 도파민 D2 수용체보다 세로토닌 수용체에 더 특이적으로 결합을 하고요. 양성 증상, 음성 증상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양극성 조증, 소화자폐증의 과민 증상, 틱에도 효과가 있어요.
클로자핀이라는 약물은 부작용이 심각한 약물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약물, 저 약물을 썼는데 효과가 없어. 부작용만 심해. 그런데 마지막에 A, B, C, D, E, F 쭉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클로자핀을 딱 쓰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최후의 보루로 남겨놨다가 안 되겠다 싶을 때 딱 쓰면 라스트 초이스로 선택을 하면 효과를 보이는 약물이기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약물이에요. 여기에 부작용은 조금 뒤에 나오니까 다시 보도록 할게요. 근데 올란자핀이라는 약물은 이제 자이프렉사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출시가 되었는데요. 이 약물은 양성 증상, 음성 증상에도 효과가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조증 기분의 억제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리튬 할 때 나왔어요. 그죠? 올란자핀. 항조증 약물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각한 부작용, EPS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적고 안전한 약물입니다. 근데 이제 부작용이 없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부작용이 있느냐?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환자들은 올란자핀을 쓰면 살이 엄청나게 많이 쪄요. 아이플렉사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개발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을 처음에 딱 이제 환자가 먹고 나서 그전에는 굉장히 난폭한 환자였거든요. 난폭해서 뭐 학구대 엎어버리고 뭐 간호사 위협하고 욕설하고 이런 환자였는데 이 자이프렉사를 딱 먹고 나서 급격하게 환자가 공손해지고 온순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자가 88kg인가 그랬는데 100kg 넘게 살이 찐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시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운동요법, 식이요법 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고요. 코에타핀이라는 약물은 불면증과 수면장애, 뭐 항불안제 이런 것도 용량에 따라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약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 약물 역시 부작용 중에서 심각한 게 대사부작용. 대사부작용이라고 하면 체중 증가, 그리고 혈당을 올립니다. 이런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없는 약물은 사실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약물을 적절하게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2세대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추체율의 부작용은 거의 없다. 2세대 약물은 디스2 수용체에 느슨하게 결합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대사성 부작용, 아까 제가 쿠에타핀 얘기할 때도 얘기했는데 쿠에타핀뿐만 아니라 클로자핀이나 올란자핀도 다 대사성 부작용을 갖고 있어요. 체중 증가, 당뇨병, 뇌병 악화 이런 것들이 이제 2세대 약물에서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리스피리돈 및 몇몇 약물에서는 성기능 장애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클로자핀의 심각한 부작용은 뭐냐? 무과리구증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백혈구 수치를 모니터링 해야 된다. 그래서 클로자핀을 복용하는 환자의 경우에 아까 우리가 리튬 복용할 때 리튬의 혈중 농도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를 먹을 때는 WBC를 주기적으로 체크를 해서 백혈구 수치가 정상 범위에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먹어야 돼요. 이게 이제 비가역적인 변화기 때문에 한번 무가리구증이 생기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끊어야 돼요. 다음은 뇌전증 간질 치료제입니다. 뇌전증이라고 하면 예전에 간질이라고 불렀었죠. 이것도 이제 용어의 어감에 좀 그 편견을 조장한다고 해서 뇌전증으로 이름이 바뀐 케이스인데요. 뇌전증 환자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임상에 있으면서 뇌전증으로 입원한 환자들이 가끔 병동에서 발작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방금 발작이란 용어를 썼는데 사실 발작과 뇌전증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네, 발작이라고 하는 거는 시저라고 하는데 증상 용어예요. 증상 용어. 근육의 경련이 막 일어나는데 뇌 신경세포에서 비정상적인 전기활동이 일어나면서 그 근육 전체의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을 얘기하고요. 뇌전증은 이 발작이 만성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내리는 진단명이에요. 진단명. 그죠?
뇌전증은 역학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신경질환 중에 하나고 인구 0.5에서 1% 정도의 유병률을 나타냅니다. 뇌전증의 병태를 보시면 정상에서는요, 우리 글루탐산이라고 하면은, 예, 글루타메이트잖아요.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리고 가바는 억제성이에요. 그죠? 억제. 그래서 흥분성 신호와 억제성 신호가 균형을 이루면서 신경세포가 적절하게 흥분을 하게 되는데, 뇌전증인 경우에는 흥분성 신호가 과잉으로 항진되고 글루타메이트가 항진이 되고 가바가 억제가 돼요. 가바가 뇌신경을 억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 이 가바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뇌의 흥분을 컨트롤해주는 억제하는 역할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글루탐산의 작동이 과하게 흥분하게 되면서 뇌가 흥분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련이 일어나는 겁니다. 뇌전증 발작의 종류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아마 따로 배우셨거나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항경련제, 뇌전증 치료제로서는 경련을 방지해야 되니까 항경련제가 쓰이겠죠. 항경련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경련제는요, 대뇌의 흥분성 경로를 억제하거나 억제성 경로를 활성화시켜서 과도하게 흥분되어 있는 뉴런의 활동을 억제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조금 대표적으로 벤조다이아제핀이 또 나왔어요. 그죠? 벤조다이아제핀계는 아까 어떻게 나왔어요? 항불안제로도 나오고, 항우울제로도 나왔어요. 수면제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항경련제로도 나왔습니다. 정말 다양하게 쓰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은 무조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죠? 다이아제팜, 로라제팜 이것도 계속 했던 거예요. 그죠? 바륨, 아티반, 클로나제팜, 클로라제핀산. 그래서 뭐 람 이런 것들이 다 벤조다이아제핀 계열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이아제팜은 모든 형태의 뇌전증에 사용이 되고 다른 약물과 병용해서 사용이 되고 이 다이아제팜이랑 로라제팜은 다 이제 정맥용 주사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맥으로 투여를 합니다. 그리고 클로나제팜 같은 경우는 소아의 소발작, 근간대 발작 및 무긴장 발작의 경우 경구 치료제에 유용을 하고요. 클로라제핀산은 부분 발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항뇌전증제와 함께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벤조다이아제핀 계열 약물이 굉장히 만능인 것 같지만 또 이제 부작용이 있어요. 이 부작용이 뭐냐면 단기간 복용을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하면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중독이 될 수 있는 약물이에요. 그래서 중독 가능성 약물에 분류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쇠약이나 불안에서부터 선망이나 강직 간대 발작까지 다양합니다. 2주에서 4주에 걸쳐서 벤조다이아제핀을 점진적으로 중단함으로써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돼 있죠. 다음은 하이단토인 계열인데요. 나트륨 이동 차단제입니다. 이건요. 신경세포막의 나트륨 통로를 차단 또는 둔감시켜서 DNA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이에요. 어쨌든 이제 우리 신경 활동을, 뇌신경 활동을 이제 억제시키는 약물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페니토인, 발포레이트, 발포릭 애시드, 카바마제핀 뭐 이런 것들이 쓰입니다. 아까 발포릭 애시드하고 카바마제핀은 뭐 할 때 나왔어요? 기분 안정제, 리튬 기억나시죠? 이 약물을 할 때 잠시 나왔어요. 리튬을 1차적으로 선택을 하고 리튬의 효과가 없는 경우에 항경련제인 발포릭 애시드, 카바마제핀 등을 사용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본업은 항경련제입니다. 그런데 양극성 장애 치료에도 사용이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그죠? 발포릭 애시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상품명 데파킨으로 나와 있고요. 카바마제핀은 이제 테그레톨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유명합니다. 발포릭 애시드 같은 경우는 간독성이 있어가지고 주의 깊게 사용해야 되고요. 카바마제핀의 경우 노인 환자에게서 저나트륨 혈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숙신 이미드 계열 칼슘 유입 차단제입니다.
앞에 거는 이제 나트륨 이동 차단제고요. 이거는 칼슘 유입 차단제입니다. 칼슘 유입 차단제는요, CNS의 신경세포막에서 칼슘의 유입을 지연시켜서 그죠? 활동을 억제하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에토숙시마이드라는 약물이 있고요. 짧은 의식을 소실하는 실신발작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다음은 글루타메이트 기량제인데요. 이거는 중추신경계의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인 글루타메이트의 활동을 막아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입니다. 그죠? 글루타메이트 하면 우리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거 기억하라고 했어요. 이거를 막아요. 그래서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게 글루타메이트의 활동을 막으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하면 나트륨, 아까 칼슘 이것도 같이 세포로 유입되는 것을 막아줘요. 앞에 나온 약물들은 나트륨 이동을 차단한다든지 칼슘 이동을 차단한다든지 각각을 이렇게 차단을 했는데 글루타메이트를 차단하면 결국은 나트륨 칼슘의 세포 유입을 차단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세타졸라마이드, 리코사마이드, 뭐 가바펜틴. 저는 임상에서 가바펜틴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발작을 조절하기 위해서 다른 항내전증과 사용이 되고요. 뭐 신경통, 섬유근육통, 당뇨병, 신경병증, 폐경과 관련된 혈관 운동 증상 다양하게 쓰이는 약물이에요. 아마 중추신경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도 강조를 했듯이 초다율신경계와 중추신경계가 어렵긴 한데 요것만 잘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좀 비교적 쉽다. 아주 쉽다는 아니지만 조금 뗀실하게 해놓으면 다음부터는 좀 공부가 수월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부담스러우시겠지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자율신경계, 중추신경계 부분은 좀 공부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는 호흡계통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